네, 반갑습니다. 저는 심플교회 담임하고 있는 양순모 목사라고 합니다. 사실 이 모든 이야기를 담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교회 안에 학교를 품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서부터 같이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19년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 16년 전이죠. 그때 가정에서 저는 원래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영업회사에 다니다가 이걸로는 빚을 못 갚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결혼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데 이제 청년 한 명이 되게 힘들어해가지고 저희 가정에 와서 저희랑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판이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하나 둘 셋 모이기 시작해서 평신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산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저는 산으로 가지는 않고 저기 제가 아는 한 지인을 통해서 어깨동무 사역원이라는 거기 또 한 신령하신 분이 계신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윤은서 목사님을 만나 뵙게 돼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목사 안수도 받게 되고 교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다짐도 갖게 되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이제 상가를 얻어서 처음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됐을 그 시점에 한 성도들이 한 30여 명 정도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양 목사, 이제 우리가 그동안 관계성을 맺고 그동안 공부했으면은 이제는 그 다음 세대의 실체를 이제는 좀 보여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상가에 막 들어와서 이제 리모델링하고 제 목양실도 이제 막 만들고 목양실 하나와 예배당 하나밖에 없는 이 교회 구조에서 도대체 무슨 학교를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은 다 되게 되어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새 고민을 했어요. 물론 제가 목사님 말씀에 한 번도 노라고 대답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학교를 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은 학교를 할 수가 있지? 우리같이 작은 학교가 저희보다 어떤 모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학교를 한다고 그러면은 땅 사고 건물 짓고, 그래서 뭐 대한학교 협회에도 가입을 하고 막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목사님이 어디서 좀 펀드를 좀 끌어오시려나 이런 고민들도, 이런 생각들도 해보고, 다 이유가 있겠지, 그냥 이런 데에서 나보러 하라고 그러지는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교회에 있는 목양실을 이렇게 좀 바라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가정에서 이제 첫 목양실이 이제 생기는 방인데 저걸 빼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뺐습니다. 그래서 빼가지고 제 목양실에 책상 3개를 놓고요. 우리 윤은서 목사님은 어디죠? 평촌에 있는 본인 교회, 그 당시에는 이름 없는 교회라고 목사님 담임하고 계셨는데, 거기는 목사님 심지어 자기 목양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촌에 있는 친구 목사님 그 교육자 회의실, 거기를 빼라고 협박을 해가지고 거기를 빼가지고 거기서 책상 한 4개를 놓고 학교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저희 학교 이야기를 들으셔야 저희 학교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윤은성 목사님 만나고 나서 저희 교회에 비전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작은 교회로서 여러 가지 교회 역할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우리는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성도들과 같이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에 기웃거리는 교회는 되지 말자. 그래서 궁색하게 이것저것 다 하는 교회는 되지 말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건 뭔가? 그러면 우리의 교회에 오고 있는 이 아이들서부터 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4명, 5명 모이는 초등학생 아이들을 전교인들이 오면서
밥 사주고 간식 사주고 오면서 공부 가르쳐주고 머리 쓰다머주고 함께 또 집에도 라이드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5명을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에 달한 어떤 꿈과 비전을 우리가 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하고 나서 이제 느끼는 거는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는 저랑 제가 이제 학교를 시작한 지가 이제 9년 차 정도 되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고요. 중학생 때 만났던 친구들은 이제 20대 초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냥 추억의 생각이 항상 머물러 있었고 지금의 아이들하고만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고 자신의 진로를 찾아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다음 세대 한 명을 기른다라는 것이 이 청년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 이 청년들이 이제는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이 통일 세대까지도 이 아이들을 지금 이 어렸을 때부터 길러내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 비전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저희 교회에 어깨동무 사역과 함께 꿈을 비전을 품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다음 세대의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 감사한 거는요. 저희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교단을 다 초월한 한 10개의 어깨동무 학교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이민 사회에 있는 친구들, 자신의 정체성, 자기가 무엇인지, 내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는 그 친구들과도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교육하고 꿈꿀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우리의 학교 같은 시스템, 우리 같은 학교 같은 시스템과 그리고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의 교사들이 이제 북한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정말 책 한 권, 노트북 한 권만 있으면은 바로 학교를 시작하고 마을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중학교 아이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 주일학교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저희 교회도 이제 조금씩 부흥해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일학교 문제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요, 이 주일학교는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의 시간이 세상 속에 있고 그다음에 공교육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 전도사님하고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의 신앙, 전인적 교육이 된다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때서부터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고민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주일학교 나오는 아이들도 주중학교 다니는 아이들과 같은 혜택과 그리고 같은 교육과 같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한 공동체로서 세상에 빛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꾸준히 지금 또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서부터 계속 준비되어서 저희 학교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여지는 것은요, 우리 주중학교 아이들 활동 모습이고요. 우리 교회 학교 바로 뒤에 보면 마당바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바위에 가서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1시간씩 이곳을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여러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주중학교 아이들 커리큘럼 모습입니다.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뭐가 올라와 있죠? 아침 체력 단련이 올라와 있죠. 나머지들은 제가 이후에 지금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요. 다음으로 넘겨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됐네요. 네, 그래서 매일 1시간씩 산을 저렇게 아이들과 뛰어서 저 앞에 있는 우리 선생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렇게 같이 뛰어서 올라가고 있고요. 저희가 또
자랑할 수 있는 게 아이들 이제 큐티 하는 시간을 따로 커리큘럼에 넣지는 않는데요. 큐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점심시간 때 점심시간을 먹고 나서 쉬고 나서 한 20분 정도는 자신들이 묵상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것까지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네, 저희 교육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을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주일학교 이야기도 같이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 어깨동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적 철학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인격을 갖춘 한 사람을 우리가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체적 교육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육들이 자기주도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이 계속 아이들하고 훈련을 하고 있고요.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아침에 오면은요, 제일 먼저 이제 플래너를 펴고 자기가 오늘 하루에 해야 되는 일과들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좀 저 친구가 지금 뻔히 앞을 쳐다보고 있는데 뭐냐면요, 자기가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누가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해야 되는 일들을 다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이제 한 주, 한 달, 한 학기 동안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그 일들을 언젠가는 해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하지 못하고 놀았던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이 놀고 있을 때 자신은 앉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 굉장히 억울해 보이죠, 얼굴 표정이.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주체성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신뢰 교육입니다. 믿음 교육인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시험을 제공하지 않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한 것에 있어서는 스스로 채점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채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채점만 하고서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과 만남의 시간들을 선생님께 자기가 직접 약속 시간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어떠한 일과를 보냈는지를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채점을 하고 있는 우리 시온이의 뒷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체성 교육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 개별화 교육이에요. 이번에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많은 공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제 시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 온라인 교육을 시도했는데 두 가지 양상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거의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고 모니터 앞에서 딴짓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또 어떤 아이들은 자기주도가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학교에 부모님들에게 우리 활용을 해야 되는 어떤 학습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저희 학교는 이제부터 코로나 이후부터는 온라인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반발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공교육에서도 실패한 것을 어떻게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저희가 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습 플랫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전달하는 자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개별화 교육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지만 각자의 수준에 맞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커리큘럼이 하나가 나오지 않고요, 커리큘럼이 우리 아이들이 20명인데 커리큘럼이 한 학기가 되면 13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 개별적으로 커리큘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희가 왜 개별화 교육을 하냐면은, 개별화 교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저께도 우리 윤은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DNA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똑같은 8살이라고 해도 똑같은 10살이라고 해도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예체능이 빨리 튀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산수가 빨리 튀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모든 걸 잘해야지 다 잘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 중에서 잘할 수 있는 게 있는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1% 아이들을 위해서만 어떻게 보면 진도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저희 학교는 그것을 좀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 한 명, 하나님께서도 그 한 명, 그 개별의 한 명 한 명의 인격, 우리 얼굴도 다 다르게 만드신 것처럼 아이도 성장하고 이 땅의 부르심 자체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교회가 아이들의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통일성만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그냥 전달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고유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래에 비해서 진도를 빨리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깨동무 학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요. 우리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조금 빠르게 가는 아이와 천천히 가는 아이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저희가 많은 졸업생들을 냈지만 아이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다라는 거예요. 네, 좀 느리게 가도 대학을 가고요. 좀 빠르게 가도 대학을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학교에도 공교육을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 저희 어깨동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학이 되니까 우리는 통학교육을 하면서 방학 때 아이들하고 같이 합숙하고 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공교육에 다니는 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 딸아이한테 야, 너 지금 6학년인데 너 왜 5학년 2학기 거 아직도 문제를 풀고 있냐? 야, 나는 벌써 중학교 거 하고 6학년 거 다 끝내고 중학교 거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뭐 이게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모의고사 그 시험지를 싹 프린터를 했어요. 그래서 야, 니네 다 앉아봐. 그래서 야, 니네 같이 풀어봐. 그래서 다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겼을까요? 예, 당연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제 딸이 이겼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리게는 가지만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과 빨리는 가고 있지만은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는 건 굉장히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자기가 6학년 있고 중학교 거를 하고 있지만 5학년 2학기 거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친구가 발견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그랬다라는, 엄마 나 어깨동무학교 다녀야 공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자신감을 좀 갖게 되는 계기가 좀 됐던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문제집이면 문제집 굉장히 저희가 칼같이 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이 문제집을 봤을 때, 풀었을 때 80점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패스를 안 해줘요. 애들이 다 연필로 쓰고 지우개로 지워서 다시 선생님한테 문제를 풀고 스스로 채점을 해서 선생님하고 오랄 테스트를 해서 스스로 이 문제를 생각하고 풀었는지까지 확인이 돼야 패스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시험은 없어요. 예, 그래서 계속 점검을 해서 스스로가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선생님도 그걸 넘겨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화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 스스로 지금 8살 아이고요. 각자가 다른 진도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 아이들이 각자 문제들을 자신의 진도에 맞춰서 합숙적인 걸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7살 친구고요. 7살부터 저희는 학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깨동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포멀 에듀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무형식 교육. 왜냐면요, 지금의 윤소 목사님도 쓸모없는 교육이라는 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우리의 가정 교육이 사실은 많이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학교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슬로건을 넘어서서 이제는 교회가 가정도 그리고 학교도 교육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된다라고 인정하고 뭔가를 연대를 하고 뭔가를 신앙적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교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딜레마들이 계속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의 신앙 수준이 안 되고 그 정도의 교육의 의식이 없다라는 것을 아마 많은 목회자분들이 경험하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다양한 연령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공간 안에 7살서부터 19살짜리 친구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저희는 어깨동무 학교뿐만이 아니라 주일학교도 같은 정신으로 갑니다. 시대가 핵가족화되고 공동체를 잃어버림으로써 아이들이 잃어버린 교육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학교에서 급식을 주니까 애들이 밥상머리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맞벌이를 하니까요, 집에서도 밥상머리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너 학교 갔다 왔냐? 학원 갔다 왔냐? 너 이번에 몇 점 맞았냐? 이 정도밖에 집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다양한 연령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또래 문화랑은 좀 다릅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성숙해지는 장점이 있어요. 큰형들이 하는 말들을 어렸을 때부터 따라하면서 빨리 성숙해지는 것들도 있지만 반대로 욕도 빨리 배웁니다. 그렇지만 저는 못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했을 때가 정말 우리가 교육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가 욕을 하면 안 되는지, 단순히 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의 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뭘 배우는지,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무형식 교육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들이 모여가지고 다양한 형태 가운데서의 서로의 반응, 그런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들이 많은데요. 이건 그거예요. 저 앞에 있는 그 초등학교 남자애가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게 하품 주시오 이게 아니고요. 그 누나가 이번에 입시 교육을 해서 수능을 보러 가야 되는데 누나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누나, 그래서 애들이 갑자기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누나 잠깐만, 그러면서 동생들이 아마 또래들이 있었으면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해보자 막 입시 가지고 막 경쟁하고 그럴 텐데 동생들이 와서 누나 안아주고 누나 잘할 수 있어, 누나 우리한테 그동안 잘해줘서 고마워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누나를 축복하니까 누나가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모습은 급식을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데 우리 학교는요, 선생님들이 아침에 오면 밥을 짓습니다. 왜냐면은요, 아까 전에 우리 어저께도 교회가 엄마의 품이 돼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윤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게 뭐냐면요, 우리 선생님한테 이제는 우리 학교가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 이제 밥은 그만하십시오, 우리 급식하면 됩니다 하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의 어깨동무 학교는 선생님 밥 짓는 전통을 끝까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밥 짓는 뒷모습을 보면서 엄마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감정을 느낀다는. 밥 짓는 거 안 어려워요, 목사님. 한 10분만 빨리 오면요, 짓고서 아이들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가 당번을 정하고 스스로가 동생들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선생님에 대한 감사, 이거 가르치지 않아요? 네, 가르치지 않아요. 무형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동생들에 대한 배려, 형들에 대한 고마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무학년제로 갑니다. 그래서 7세에서부터 19살까지 한 공간에서 아이들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큰 친구가 동생을 무릎에 앉혀서 해요. 요즘 집에서 볼 수 없는 모습들이죠. 형들이 동생 안 돌보잖아요. 근데 저희는 오면요, 돌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알아요.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본인들을 대하고 있는지. 큰 애들은요, 또래 애들만 대하는 선생님을 보면요, 그런 감정을 못 느끼는데 좀 크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7살, 8살 아이들이 화장실 가면 뒤처리를 혼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르면, 화장실 부르면 가가지고 뒤처리도 도와줘야 되죠.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 공동체의 어떤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동생들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 이 공동체에서 선생님 너무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동생들을 돌보고 지내는 모습들을 보고요. 그거를 또 아는 우리 동생들은 형들을 도와서 이 조그만 애들이 같이 이제 밥 먹기 전에 상도 피고 공부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요, 무등급제입니다. 등급이 없어요. 저희 윤 목사님이 처음 학교를 설립할 때에 그런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학교에는 다 몇 등급,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몇 등급이냐 이런 게 중요한데
그거는 고기를 먹일 때만 쓰는 용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등급 고기를 드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등급이 나누어지고 걔네들이 뭐 A풀 등급인지 B풀 등급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대우를 받고 그런 대우를 받는 아이들을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등급이 없는 대신에 시험도 없습니다. 근데 시험이 없는데 시험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험이 없는데 시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스페셜 테스트라고 그래서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스스로 테스트를 합니다. 지금 나오는 여자아이가 제 딸인데요. 제 아이가 늘 도전합니다. 늘 도전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요즘은요 EBS에 들어가면요 스스로 테스트라고 결과를 볼 수 있는 그 플랫폼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딱 했는데 지금 100점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얼굴 미소가 제가 아빠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친구들은 자기가 또 이 친구들도 스스로 자신이 대단원에 들어갈 때 아까 전에 스스로 채점하는 모습을 친구를 봤죠. 그 스스로 채점하기 바로 전 단계에 스스로를 위해서 보는 테스트가 있어요. 아까 전에는 자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보는 테스트라면 이거는 패스를 위해서 선생님이 볼 때에 너가 정말 이 과목을 이해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단원을 푸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자기네들이 시간을 정했는데 언제 정했냐면 점심시간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잘 보면 뒤에 있는 애들은 밥 먹고 있고 얘네들은 지금 머리를 싸먹고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이 시간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이 시간에 시험 보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들도 3명 다 80점 이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요. 선생님과의 오랄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선생님과의 오랄 테스트가 왜 중요하면요. 저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보고 있는 관점은요. 어깨동무학교 보는 건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앙, 둘째는 태도, 마지막은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이 우리는 교육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요. 학습은 우리의 교육을 받쳐주는 일부분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신앙으로 인한 태도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랄 테스트를 할 때 저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아야, 너가 이 문제를 풀 때 네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너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선생님 질문, 너 왜 틀렸어요? 안 물어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봐? 스스로 생각하게끔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것에 반응하는 너의 태도는 어땠니? 저요? 잘한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신앙과 태도가 좋다면 너가 오늘 투두리스트를 쓰고 오늘 너의 일과를 쓴 것을 얼만큼 지켰는지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고 설명하는데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직면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자신의 양심에 직면하고 자신의 어떤 실력에 직면합니다. 근데 어릴수록 그걸 못 받아들여요. 저는 근데 이때 아이들의 마음에 생명과 생명력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회심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지금 막 나요. 근데 들키고 싶지 않아서 가짜로 하품을 하는 거예요. 가짜 하품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왜 이렇게 보이시죠? 아이들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 다 들통이 난 거예요. 그 앞에서. 근데 공부한 거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너의 오늘 하루에 선생님이 바라볼 때 아까 전에 왜 그 친구랑 다퉜니? 왜 너 수업을 할 때 바르게 앉아있지 못했니? 너를 바라보시는 오늘 하루에 하나님은 어땠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느꼈다면 너희 오늘 하루의 삶의 태도는 어땠겠니? 물어보는 거야. 그렇다면 너의 결과는 어때? 그치? 신앙과 태도가 좋지 않으니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 인정하고 싶지 않아. 자기는 뒤에 답안지를 고쳐서라도 100점을 맞고 싶어요. 이 갈등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7세서부터 8세까지가 대부분의 태도가 습관으로 몸에 익혀지는 과정으로 봅니다. 그냥 이건 평균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그 수업 시간에 책을 읽던 읽지 못하던 그 자리에 앉는 연습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9살부터 11살까지 이때도 우리 주일학교 때 되면은요 뭘 가르치냐면요 보통 모든 교과를 파이디언도 마찬가지고요 9살서부터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전에 다 천국만 가르치잖아요. 자, 아이들의 어떤 생각과 의식과 옳음과 그름과 죄의식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과정이 9세에서 11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요 아이들을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살부터 14살 이 사이가 이제 사춘기가 오는 입니다. 그래서 생활 전반으로서 자신이 이 동안에 배웠던 의식과 옳음과 그름들을 애써 지켜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옆에서 코칭을 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5세에서 17세 저희는 이제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봅니다. 17살이면은 검정고시를 다 고등 검정고시를 다 끝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의 아이들 중에서 17살 때 대학을 간 친구도 있고요. 우리 윤석 목사님 아들 같은 경우는 18살 때 대학을 갔죠. 그래서 자신의 진로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15살부터 17세까지 이 교육이 너무 중요한데 뭐냐면요. 존재론적 고찰을 통한 진로 탐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왜 잘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모습이 있는지 멘토들도 만나보고 어른들하고도 대화해보고 여러 진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제 18세 이후 저희 17세면은 이제 우리는 거의 졸업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고등 과정이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은 이미 알고 있는 그 수업을 학교에 가서 듣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모르겠는 이야기도 질문할 수 없는 그 방법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누구한테 다시 질문하면 선생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이들 자기주도로 하고 스스로 온라인 교육을 하면요 장점이 뭐냐면요 선생님한테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온라인 수업을 뒤로 가기로 돌리면 돼요. 반복하도록 자기가 듣는 거예요. 제 딸이 어느 날 와서 물어봅니다. 아빠 이번에 사회 선생님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사회 선생님이 없는데 목사님들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아니 온라인 강의에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마음에 안 드는데 집중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자기가 진도를 빨리 나가서 선생님 바뀌었다 너무 좋아하면서 또 공부를 해요. 물론 저는 온라인 교육, 온라인 학습을 교육으로 본다면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학습 자체로 본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그것을 해줄 수 있느냐. 근데 결국 공부는 아이가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교육자들이 잘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애들 공부가 안 돼. 그럼 머리 쓰다마 주면서 야 오늘 집에서 엄마한테 욕 먹고 왔냐? 야 진짜 속상했겠다. 어때? 목사님 한번 전화해줘?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요. 그래 목사님 네 편이니까 오늘 화이팅! 그러면 화이팅! 하고서 속도가 나는 거예요. 아이들의 감정을 터치해주고요. 아이들의 생각과 생활을 터치해주는 일들만 교사가 하는 거예요. 나머지들 그 대신에 선생님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접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누가 하면 될까요? 아까 전에 우리 이호서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방법.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한테 그렇게 원래 잘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그렇게 주일날 만났을 때 아이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주중학교와 아이들에게 대하면 돼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이 주중학교가요. 결국 이 주일학교를 빼놓고서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희가 이 학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대안학교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일학교를 매일 학교로 바꿔야지만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더 주체적인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왜 주체성이 중요하냐면요. 제가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교육은요.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시대에 교회가 아까 전에 문제도 나갔는 이호수 목사님 문제 나갔었죠. 사과나무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사과나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어깨동무 학교는요 3세대 대안학교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요 비행 청소년들로 인해서 보호 관찰을 위해서 대안학교 세워졌다면, 두 번째는 크리스찬 가정들을 위해서 세워진 명품 학교들이 세워졌어요. 그냥 수백만 원을 줘야지 갈 수 있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결국은 서울대가 목표인 그런 대안학교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이의제기를 하면서 홈스쿨링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지금같이 어두운 시대에 누구도 신뢰할 기관이 없고 학원도 신뢰할 수 없고 학교도 신뢰할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우리 아이들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 홈스쿨링이 되는 거예요. 위탁 홈스쿨링. 누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돼요? 목사님들이 길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전문성 있는 교사들을 뽑아가지고 아이들 기르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 교육 플랫폼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걸 아이들에게 소개해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과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바른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수련회도 하면서 아이들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주일과 주중을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사역자가 곧 선생님, 매일 우리 사역자들이 그래서 너무 신났습니다. 대신에 담임 목사님이 주중 사역을 다 빼줬거든요. 너희에게는 본 교회의 주중 사역은 다음 세대 사역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신방하고 놀고. 왜냐하면 주중학교 아이들하고 저녁까지 퇴근하고 놀잖아요. 그 저녁 퇴근하면 어디 가야 돼요? 주일학교 애들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언제 주중 예배 다 나옵니까? 물론 그 친구들과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건 자율성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다음 세대에 통일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우리 주중학교와 똑같은 질문을 교육자들이 만나면은 소그룹 때 던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주를 살아가는데 너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너희 태도는 어땠니? 너는 어떤 실력을 갖추면서 가고 있니? 근데 이게 점검할 기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플래너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신앙, 성품, 그래서 또래 아이지만 저희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중학교, 주일학교, 큰아이, 작은아이 상관없이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친구를 도와줄 줄 아는 아이예요. 글을 아는 아이는 글을 가르쳐주고 글을 배운 것이 고마워서 자기가 숫자를 먼저 알면 숫자를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실력도 당연히 갖춰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문제를 푸는데 아이가 얼마나 힘을 내고 싶었는지 알 수 있겠죠. 옆에 뭐라고 적혀있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할 수 있다. 그래서 1 더하기 7 더하기 2가 10이라는 것 맞췄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고요. 옆에 동생이 7살 동생, 앞에가 9살 누나입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젓가락질을 못하니까 누나가 먼저 밥 먹고 아이에게 숟가락 위에다가 반찬을 올려주는 거.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교육을 하면은 다 이런 아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교육에 다니는 아이가 저희 심플교회에서 만든 우리 어깨동무에서 만든 이 플래너를 가지고 매일의 삶을 플래너 투두리스트를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은 목사님도 이 투두리스트를 적거든요. 같이 공유하는 거야. 목사님 이렇게 지냈어. 너는 어떻게 지냈니? 삶의 하나하나를 같이 들여다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 만나러 갔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이인데 애 찾아가가지고 너 한 주 어떻게 지냈니? 에? 잘 지냈는데요. 왜요? 왜 물어본대요?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 학교에서부터 훈련이 되면요, 아이들이 고주할, 미주할, 뭐 집안에서 엄마가 왜 싸웠는지까지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진심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공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기상시간, 생활 일정, 학교 공부, 학원 일정, 소소한 일상의 계획들을 그냥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심플 플래너라고 해서 우리 어깨동무 플래너가 주일학교와 주중학교가 함께
사용하고 심지어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지금 더 나아서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가정에서도 엄마와도 아이들이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이 플래너를 함께 활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분 남았죠, 목사님? 한 10분 남았나요? 네, 이 영역 가장 이 플래너를 좀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다음 어떻게 이거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편안하게 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처음에 첫 페이지에 가면요 영역별 비전이 나옵니다. 저희 어깨동무 학교의 가장 중요한 아이들 교육을 할 때 아이들과의 질문이 뭐라고 그랬죠? 신앙, 성품, 태도, 신앙, 성품, 실력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부분들의 영역적 비전을 적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적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요. 주일학교, 주중학교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선생님들이 1대1로 소그룹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같이 대화하면서 자신의 비전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적어보고요. 이 친구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고 그 삶의 이유를 나누며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세하신.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선언을 이렇게 자기가 적은 것을 선언을 합니다. 신앙, 성품, 실력,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었죠? 아이고 막 지나가네. 역할 부분까지 같이 나왔죠. 역할까지 나왔죠. 이거를 통틀어서 하나의 비전으로 적게끔 되어 있어요. 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비전 선언문을 따로 한 문장으로 적게끔 옆에 도와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월 계획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 계획을 쓸 때는요, 이제 목표를 옆에다가 적는 거예요. 그래서 올 이번에 우리가 이번 달에 뭘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주부종 예배 때 밖에 나가지 않고 예배 드리기 이런 거 있어요, 애들이. 그러면은 계획은 뭐냐면은 이것을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렇게 매일 예배에 참석 체크해 보기. 그래서 투두 리스트에다 체크해 보는 거. 그래서 영단어 50개 외우기. 그럼 50개를 어떻게 외워야 되는가? 그러면 하루에 3개 외우기. 동생에게 착하게 말하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안 되면은 문자로 말을 걸겠대요.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은이 생일 축하하기. 그러면은 20일 토요일에 아트박스 가서 선물 사주기. 이렇게 구체화하는 연습을 아이들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월 계획에 구체화된 내용이 주 플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요 기도에 우리 아이들이 영성이 부모님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안 오면은 자기가 예배를 못 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옆에 적는 혼자 못 가니까 엄마가 참석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해서 이번 주에는 이런 각오들을 적는 거고요. 이게 월계에서 구체화된 내용이 조금 더 확장성 있게 주로 온다면 이제 투두리스트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을 하루의 삶으로 이어서 적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 동생 아침밥 먹기 이렇게 하다가 위에 보면은 우리 학교에서 우리 교장 선생님 윤은서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위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희 딸은 이러더라고요. 투두리스트 쓸 때마다 저 문구가 자꾸 눈에 들어서 심장이 뛴대요. 뭐냐면은 나의 태도가 곧 나의 마음이고 신앙이다. 이런 말귀들이 각 투두리스트마다 저희의 어떤 명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적어놓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투두를 적어도 구체화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메모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전에 투두리스트를 쓴 거 나네아 연대기를 오늘 읽자라고 했으면은 그 나네아 연대기 책 읽기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그러면은 이 책은 총 1000페이지야. 그러면은 한 달에 다 읽으면 30일 이러면서 메모를 하는 겁니다. 잘 안 되는 영역에 대해서 자기가 메모를 해보고 생각해보고 써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큐티랑 또 연결이 돼요. 자신이 묵상한 내용들을 이 메모장에다가 구체화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의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런 말씀 구정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위기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모두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시키면 아멘, 좋으면 가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구체화, 그래 우리 교회가 앞으로 행복
스터디를 통해서 이렇게 행복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내 삶으로 가정으로 구체화해서 나눠갈 수 있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는 일들이 중요해요. 근데 이 일은 우리 대안학교만 한다? 아니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소그룹 때 선생님하고 같이 플래너를 피고 성경 공부하면서 플래너로 삶을 이야기 나눈다. 네. 그래서 사례입니다. 아이들 보면은 저 끝에 8살, 7살 남자아이가 쓴 거예요. 여자 말 잘 듣고 말 걸면 네라고 대답하기만. 여자애들이 하도 막 와가지고 너 대답 안 해? 대답 안 해? 맨날 이러니까 네라고 대답하기. 걔네들 투두리스트는 조금 어른들하고 다르죠, 형들하고. 예. 연령별로 투두리스트를 조금 아이들이 접근하기 쉽게끔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해야 될 일들과 개인적으로 해야 될 투두리스트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도 나눠 쓰고 메모도 옆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어깨동무학교는 역사 탐방과 여러 탐방들을 다닙니다. 탐방들 다니는데 이때에 요즘은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도요, 공교육도요, 만약 이런 탐방과 경험학습이 있으면요, 써서 학교에다 내면은요, 결석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저희는 교회가 버스가 없어요, 목사님. 근데 버스가 없는데 버스를 한 2대를 대절을 해가지고 저희 다음 세대 애들이 엄청 많거든요. 작년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버스를 타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제주도도 갔었고 뭐 역사 탐방도 가고 안중근 의사 탐방도 가고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아이들과 함께 갔던 그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DMZ 갔다 왔을 때 영상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이들과 통일교육하고 아이들과 함께 DMZ에 갔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싸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결국 남북이 나눠진 것은 이런 개인의 갈등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통일의식도 함께 받죠. 접니다. 검정 옷이요. 비가 와도 갑니다. 비를 맞아도 갑니다. 저희는 이날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애들 좀 북한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흐려가지고 북한이 안 보이는 거야.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애들이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땅굴 먼저 보자. 그래서 땅굴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망대로 가는데 비가 그치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는 스토리고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단의 현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를 보여주셨어. 이런 고백을 돌아와서 하게 돼. 갑자기 구름이 걷히면서 이제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고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게 남한과 북한의 인공기까지도 한눈에 보이니까 아이들 처음 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재밌어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주일과 주중이 어떻게든 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가야 될 방향은요. 플래너 교육 플랫폼을 좀 더 확장해야 되는 미션이 저희 교회, 지금 전국에 있는 학교들도 이제 저희를 따라가려면 저희가 이제는 그것을 완성해서 이제 보여줘야 되는 그 단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움직여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일 학교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더 확장할 수 있겠다. 지역의 돌봄학교, 지금 저희 교회에다가도 지역에서 요청이 많이 와요. 돌봄학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 돌봄학교 아이들도 플래너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말하는 이 가치들을
좀 더 확장해서 해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온라인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뻗을 수 있으니까 소외된 우리 나라에 계셔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지 못한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 우리 디아스포라의 세대들에게도 함께 만남과 관계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교육의 그런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윤은서 목사님이 저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처음 학교를 시작할 때 하셨던 그 어차피라는 말씀이 저에게 지금은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시대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대한민국도 저출산 문제, 다음 세대 문제가 고민이고요. 교회도 다음 세대의 문제가 고민입니다.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그 학생들도 우리에게 고민인데,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봐서도 아이들 못 잡습니다. 아이들을 온전한 교육으로 키워내려면은 저는 전인적 교육, 전일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정말 교회의 미셔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교회와 우리 어깨동무 사역원은 이 다음 세대의 아픔을 바라봤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교회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